바이마르 공화국은 14년 동안 지속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우익이 연정에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193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히틀러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후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회민주당은 힌덴부르크를 지지했습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군주제나 왕정 복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힌덴부르크는 또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허물과 과실은 부하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힌덴부르크가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년에 가서 1930년부터 32년까지 브리닝이 수상을 역임하고 1932년 6월부터 12월까지 파페니, 그리고 1932년 12월부터 1933년 1월 30일까지 슐라이어가 수상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원 내각제에 충실한 수상이 아니라 대통령 내각제의 수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가서 그 독일의 그 의원 내각제는 의원 내각제라기보다는 대통령 내각제로 움직였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보호하고 위급 시에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에서만 대통령 긴급조치가 발동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나 규정, 제재는 없었습니다. 1928년부터 1930년까지 수상을 지냈던 헤르만 뮬러는 국방비 증액을 반대하고 차라리 국방비를 증액하는 돈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을 받고 수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대통령 긴급조치가 오용 내지는 남용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출발부터 끝나는 때까지 대외적으로는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으로부터 제약을 받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보다는 군주제의 향수를 느끼는 보수 우익과 의회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자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베르사유 조약, 국제연맹, 그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이었습니다. 1923년부터 1928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은 황금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독일의 단기 차관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1924년에 도스안, 그 다음에 1929년 30년에 영원히 통과되었지만 후켄베르크는 영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후켄베르크와 히틀러는 우파를 대표하는 자로서 영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독일에 다른 대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현실에서 살고 있었지만 항상 과거나 미래를 통해서 현실을 직면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독일 정치의 어떤 비현실성을 뜻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때문에 집권 내내 갈등과 대립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파들은 우파대로,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서로 간의 견원지간이었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사회민주당을 사회주의 파시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히틀러는 보수 우익에 의해서 항상 경멸받았습니다. 그 독일의 보수 우익들은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센 전통이 강한 군부, 전통적인 귀족, 공무원과 법에 종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대기업, 대금융가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 우익에 속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원한의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익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는 받았지만 보수 우익으로부터는 늘 경멸이 되었고, 보수 우익은 히틀러를 경멸했지만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데는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우파들 안에서 대중의 지지를 그래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1929년부터는 나치당이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들이 과반수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32년에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나치가 단독으로 37.3%를 차지하면서 연정이 가능했지만 결국은 연정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1928년까지 나치당은 2.6%라고 하는 아주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924년부터 1928년까지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황금기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나치당은 그만큼 집권할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930년 경제대공황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농촌과 개신교 중산층의 지지를 갖다가 등에업으면서 나치는 18.3%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37.3%로 제1당이 됩니다. 나치는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수상이 되었다고 늘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치는 단독으로 제1당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치와 연정을 하겠다고 하는 우파 정당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치가 단독으로 수상을 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치는 히틀러를 갖다가 수상으로 앉힐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좌절감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1932년에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파스칼은 역사에 있어서 우연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우연을 과소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헤겔에 비하면 꽤나 의미 있는 통찰입니다.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과정은 보수 우익들의 계산 착오와 히틀러의 숨은 계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그리고 전 세계도 히틀러의 집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1932년 슐라이어가 수상이 되었을 때 파페는 물밑 작업을 통해 히틀러와 거래를 합니다. 파페는 자신이 수상에 있었을 때 자신을 갖다가 수상에서 물러나게 했던 슐라이어에 대해서 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1933년 1월 26일까지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히틀러는 수상,
프리크는 내무부 장관, 괴링은 무임소 장관이 되지만 나치는 제1당으로서 요 세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히틀러가 수상, 내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요 세 가지만 차지했다라는 거죠. 13개 부처들 중에서 나치당은 히틀러가 수상이 되는 걸 빼고 단 2개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은 다들 보수 우익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파페는 우리가,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수 우익들을 뜻합니다. 파페는 보수 우익이 히틀러를 고용하고 에워쌌다고 하면서 힌덴부르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항상 가장 최악의 경우, 비극적인 경우를 대비하면서 플랜을 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독일에서는 그렇게 통찰력 있는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독일이 내전에 휩싸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힌덴부르크는 결국 히틀러를 수상에 앉히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1933년 1월 31일 수상이 되고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가 사망할 때까지 히틀러는 보수 우익의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히틀러가 수상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히틀러가 처음부터 독재를 펼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수상의 임기를 마치고 4년 뒤에 총선을 하게 돼서 만약에 1937년 1월 30일에 독일이 의회 민주주의 규정에 따라서 선거를 치루었다면 나치가 재집권에 성공했을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가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설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치의 지지율이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치가 재집권에 성공하는 것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보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과반수를 넘어서 독일 역사상 한 번도 과반수를 넘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재집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제1당에서 물러나 그저 그렇고 그런 정당으로 후퇴했을까? 쉽게 낙관할 수는 없지만 나치가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자본가, 노동자, 정부가 합의를 도출하고 유도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투쟁하고 대립할 때 정부가 조정기관으로서 3자 회의를 갖다가 개최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라는 것은 정당들이 난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듣보잡 나치당도 사실 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나치와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때 유일하게 쿠데타를 일으킨 두 정당들에 속합니다. 공산당은 1919년에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리프크네이트가 스파르타쿠스난을 일으켰고 나치는 1923년 11월 8일 날 뮌헨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두 정당들은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를 부정합니다. 1932년의 선거에서 나치당과 공산당은 거의 50%에 가까운 표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러진 선거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50%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브리닝이 수상으로 있을 때,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의 주의회는 나치 돌격대가 집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파펜과 슐라이어는 나치 돌격대의 집회 금지를 갖다가 허용해 주었습니다. 함부르크 근처의 알토나하고 베를린 근처의 파제나크 농장 습격에서 보았듯이 나치 돌격대는 거리의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은 이 야만적인 폭력성에 경악했지만 그래도 공산당을 제어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묵인되고 용인되었습니다. 사실은 나치 돌격대의 폭력성과 공포가 이후 모든 나치당의 통치를 좌우했었는데도 말입니다. 나치는 돌격대를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조장한 나치가 질서를 갖다가 세워준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양면성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지배의 정당성을 재심판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피를 동반하지 않는 명예혁명에 비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Government by Discussion, 즉 토론에 의한 지배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나치는 지배한다라는 것, 통치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통치의 핵심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나치가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나치는 정치를 갖다가 정당성을 충족해서 동의를 얻어내고 그 동의를 통해서 재집권을 갖다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갖다가 단순히 지배의 수단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 자체를 정당화하고 지배 자체를 선거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공포를 통해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나치 통치의 핵심입니다. 나치는 글라이샬퉁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하나로 일원화합니다. 참고로 글라이샬퉁은 전기회로에서 하나의 회로 안에 모든 스위치를 갖다가 배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력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 독일은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방정부에서 정책을 핀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갖다가 침해하면 이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것을 갖다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글라이샬퉁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균질화로 번역하는데 획일화, 균질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통합 집중되면서 독재 지배가 가능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는 다하우 수용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치는 집권 초기부터 다하우 수용소를 만들고 모든 정치범들을 다하우 수용소에다가 다 수용해서 고문, 폭력, 죽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공포를 주입함으로 인해서 나치에 저항하는 것 자체를 뿌리 뽑아 버리는 것이 나치 지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유대인이 국제 공산주의를 움직이고 유대인이 러시아를 갖다가 빨갛게 물들였다. 따라서 모든 악의 근원인 유대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을 갖다가 속죄양으로 삼는 것, 이것은 나치 통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1934년 6월 30일은 보통 우리가 장검의 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검의 밤이 이렇게 발생하기 전에 파펜이 참모들과 함께, 그 당시 이제 파펜의 참모들은 그 헤르베르트 폰 보제라든지 프리츠 균터 폰 추키스키, 그 다음에 에드가 융,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파펜이 참모들과 함께 나치 정권의 야만성과 폭력성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 마부르크 대학에서 600명의 청중들 앞에서 파펜이 에드가 융이 써준 원고를 갖다 읽었고, 그 원고는 히틀러 정권이 갖고 있는 야만성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파펜 자신이 담합과 밀실야흐베에서 히틀러를 수상에 앉혔으니까 파펜 자신이 바로 히틀러를 권좌에서 끌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우익 안에서 나치하고 보수 우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치 돌격대장 렘은 스스로가 국방장관이 되겠다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독일 군대는 히틀러에게 압력을 넣어서 렘이 너무 무례한 요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렘을 갖다가 어떻게 좀 손봐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합니다. 히틀러는 돌격대를 갖다가 거리의 해결사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재희하고 토사구팽은 중국 정체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디에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돌격대를 갖다가 스스로 숙청하는 것, 이런 결의를 감행하게 됩니다. 파펜은 귀족 출신이었고 에드가 융은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에드가 융은 열등한 자들의 지배라는 책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에드가 융은 자연에는 귀족적 지배라는 게 있다. 근데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수평화하고 균질화하는 열등한 자들의 지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경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에드가 융은 자신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후회하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나치 돌격대들이 갖고 있는 그 야만성을 목격하면서 이제 에드가 융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갖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문명에 대한 문화의 우위는 그 당시 독일 지식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독일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특수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수한 길로 특정 지어주는 독일의 전통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의회 민주주의가 연착륙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늘 경멸하는 보수 우익 지식인 집단과 군부에 대해서 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검의 밤에 자기를 갖다가 비판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민주주의는 지배의 천박함에 대해 늘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에드가 융도 자연의 귀족주의를 갖다가 대표하면서 이 플라톤의 철인 통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대중이나 다중들은 근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민주정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되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비판하고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 민주주의는 천민들의 정치다. 가축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현명한 군주가 통치해야 한다는 보수 의계 군본 사고는 현실에서는 그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로 변질될 수 있듯이 우리도 철인왕도 타락하면 철인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현명한 계몽군주를 바라는 점에서 독일 보수 우익 지식인들의 이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이 보수 우익 지식인들은 비동시적 동시성이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공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수 우익 지식인들하고 히틀러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융은 나치의 대중족제가 천박함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히틀러의 의지 역시 반지성적이고 반계몽적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철인왕도 아니고, 물론 히틀러가 철인왕이라고 사칭은 했지만 히틀러는 철인왕도 아니고 프리드리 대제 같은 계몽군주도 절대 아닙니다. 또 절대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도 지배를 위해서 독일 전통으로부터 상징을 갖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매우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나치는 폭력과 공포를 주식으로 삼았으며 법을 늘 경멸했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늘 반지성적이었으며 기독교를 부정내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기독교의 천년 왕국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도덕화하고 지배 자체를 정당화함으로써 영구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은 독일 정치 상황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나치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과 독일의 슈트레제만은 유럽에서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동 협력했습니다. 1925년 프랑스와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 전쟁이 없는 유럽의 장기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의 독재 정권으로 무너졌다고 해서 이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었던 흔적 자체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나치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평화는 나치의 적입니다. 전쟁은 나치의 신앙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문화적 항공기를 겪는 동안 나치는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치로 가는 필연적인 통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수상이 된 것도 아니고 독일의 보수 우익과 히틀러의 담합이라고 하는 이 우연한 계기가 히틀러의 독재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포퍼는 개방사회와 적들이라는 책에서 나치의 전체주의를 야만으로 비판합니다. 반대로 나치는 의회 민주주의를 반독일적인 것으로 부정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과 독일의 나치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세계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다, 이렇게도 규정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모든 이념들이 투쟁을 하고 대립했던 현대판 아마겟돈입니다. 어쩌면 스페인 내전은 이 2차 세계대전에 리허설을 제공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무솔리니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스탈린의 공산주의, 일본의 군국주의는 일종의 가족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를 갖다가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다, 이렇게 우리가 묶어버리면 이 네 가지 사상이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차이들이 희석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사성 못지않게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차이 또는 그 구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치는 나는 구별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일반화시키는데, 나치가 나치 아닌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갖다 차별화하는 이 고유성을 갖다가 우리는 맥락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체주의로 묶어서 일원화하는 것은 역사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갖다 희석화하는 위험과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요 네 개를 갖다가 전체주의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특수성을 갖다가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개인들을 총동원령의 지배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지니고 있는 잔인성과 야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이면서 동시에 절멸전이다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은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에서 대규모 사륙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4년 파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치 치하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열렸는데, 마부르크 대학에서 파페는 600명의 청중 앞에서 나치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매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파페는 이 국민적 호응을 갖다가 등에 업으면서 나치와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단말마적인 비판을 통해서 일시적인 주목을 받는데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파페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치에 대해서 비굴하리만큼 타협적인 자세로 나옵니다. 파펜의 연설은, 즉 히틀러를 비판하는 파펜의 연설은 딱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작성한 에드가 융은 장검의 밤에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독일 보수 우익은 자연의 규적적인 법칙에 따라 능력 있는 자들이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독일 보수 우익은 민주주의가 시자와 피치자는 동질성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이 동등성을 갖다가 하향 평준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나치는 이런 지배를 아리안족의 인종적 지배로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독일 보수 우익은 대중으로부터 항상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멸하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높은 지지를 얻는 것을 열등한 자들의 지배라고 아주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보수 우익이 갖고 있는 나치에 대한 이런 경멸을 늘 되갚아 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수 우익의 안이한 계산이 결국은 그들이 히틀러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하는 수모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반전이야말로 나치 정권 창출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에 속합니다. 파펜이 히틀러를 갖다가 우리가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독일 보수 우익이 히틀러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는 이 반전의 역사,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이 몰락하면서 히틀러의 제3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독일의 가장 뼈아픈 정치적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파페는 마부르크 대학에서 연설이 좋은 호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중운동으로 이어가거나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규적적인 법칙에 사로잡힌 보수 우익은 히틀러처럼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치에게는 권력을 못 잡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파펜에게는 그런 치열함과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보제, 융 등이 살해되었는데도 파페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저항도 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흥정을 했습니다. 나치는 권력을 둘러싼 생사수쟁에서 모든 것을 걸었지만 파페는 게임하듯이 이렇게 정치 권력에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나치에게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래서 나치가 권력을 향한 여정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으로 인해서 나치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갖다가 영구 지배로 지속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권력을 향한 나치의 열정과 의지는 이 점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나치는 매우 열정적이었지만 그 열정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치자 피치자의 동등성에 기초합니다. 공화주의는 자신의 권리 행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것과 조화 가능한 한에서 퍼블릭하게, 즉 공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공화주의는 높은 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이런 가치를 옹호한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공화주의자들이 없는 공화주의다라는 비판을 늘 받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동등성 대신에 위기의 질서를 대체해버렸고 공공성 대신에 민족 공동체를 내세웠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이 없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정당들이 보여줬던 극단적인 긴장과 대립과 분열은 결국은 나치 일당 독재로 귀결되거나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나치 당원들은 자발적 헌신으로, 그리고 비나치인들은 강요된 애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언제인가는 폭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국민의 3분의 1을 배제하면서 민족 통합을 갖다가 강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주의자들은 국가 자체를 도독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힘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결국 이 두 개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철저하게 분열되고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민주정치가 극도로 분열되면 결국 대중 독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히틀러는 수권법 통과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나치당으로 직결시키고 일원화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지 않을 때 생지옥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1944년 7월 20일 슈타펜베르크 대령은 히틀러 암살 계획을 합니다. 절대 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슈타펜베르크 대령은 결국은 히틀러 암살을 갖다가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마부르크 대학의 연설이 대중성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히틀러의 암살도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히틀러에 대한 저항은 있었지만 저항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쿠데타가 성공했어도 군부가 독일인들의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독일 군부는 히틀러한테 개인적으로 충성 맹세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교주와 맹목적인 신도들의 관계로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 신도들이 교주가 무슨 말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교주가 실제로 무슨 말을 했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주가 말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우상화하는 거지, 교주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 히틀러를 제거할 수는 있었겠지만 혼연일체가 된 이 관계마저 흔들 수는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독일 군부의 쿠데타가 갖고 있는 역사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1944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쿠데타의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절대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했었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1934년 이후 히틀러에 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은 독일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해받지 않는 절대 권력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 역량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참모들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지배하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군을 갖다 제어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이제 친위대를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위대를 통해서 처음에는 돌격대를 없애버렸지만 이제는 친위대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독일 국방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히틀러는 확보합니다. 그래서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 사이의 긴장과 대립, 갈등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자, 보수의익의 저항도 사라지고 국민들은 나치의 폭력과 공포정치의 염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달리 대안적 삶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폭력을 통한 죽음의 공포를 주입했다라는 것, 이것은 나치가 국민을 길들이는 하나의 통치술이었습니다. 장검의 밤 이후로 독일의 시계는 서서히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나치의 외교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거부하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는 나치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단절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뮌헨 협정이 끝나고 나서 챔버린이 영국에 돌아가서 휴지 한 장을, 종이 한 장을 보이면서 자, 히틀러가 여기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평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챔버린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히틀러의 진짜 속마음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두 전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를 갖다 침공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편 것이지 히틀러가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히틀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샤흐트는 독일 경제를 연착륙하기 위해 매포음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것을 갖다가 독일의 재무장 기회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역량에 있다는 것을 히틀러는 이미 1918년 독일의 궁핍과 가난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후방이 결핍하거나 무너지면 전선도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안정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독일이 생존 공간을 동쪽에서 요구하는 한, 즉 러시아의 유전지대,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평원과 곡창지대는 독일의 생존 공간으로 요구하는 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안정되고 평화를 누렸던 1924년부터 1928년까지 나치는 극우 정당에 속했지만 국민들로부터는 2.6%의 지지를 얻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나치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에서 히틀러는 절대로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히틀러는 오히려 경멸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나 파국으로 내몰릴 때, 치달을 때 나치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성립합니다. 이 나치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는 자신들이 번식할 숙주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1차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나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안정된 시기에 나치는 기껏해야 2.6%의 낮은 지지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사회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나치는 독재의 국가에서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무질서하게 될 때 나치가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치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집권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하튼 나치는 반유대주의라는 숙주를 잘 활용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에 대한 경험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히틀러는 유대인을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빈곤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유대인이다 라는 것, 이 단순성, 이것이 통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독일의 다중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유대인 절멸은 나치의 가장 야만적인 반인륜적 범죄에 속합니다. 1918년 8월 8일 아미행 전투에서 독일은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독일 군부는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1945년 5월 독일이 패망했을 때 독일은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총력전입니다. 독일은 이 능력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에서 독일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유대인과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적으로 삼으면서 독일은 위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로를 갖다가 가장 잘 다독인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을 때 이제 독일은 더 이상 이 패배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을 절멸했고 모든 사회민주당원을 갖다가 감옥에 쳐넣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사회민주주의가 등 뒤에서 칼을 찔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독일 국민들은 이 패배의 원인을 갖다가 이제 독일 내부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1차 세계대전 때 깨우쳤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진실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무궁무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는 진실에 기초해서 유지할 수 없다라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가가 진실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무궁무진한 것도 사실이고 국가가 진실에 기초해서만 유지할 수 없는 것도 현실적 한계입니다. 자, 진실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이 승리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영구 지배를 위해서 진실을 말살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나치 멸망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치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진리를 추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마
정치적 현실에 있어서 진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일반 독일인들보다 더 전쟁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대인들은 독일에 철저하게 동화되어서 애국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군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진실을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힌덴부르크는 내 유대인 동료들의 연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히틀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힌덴부르크 자신이 바로 배후 중상소를 일반화시킨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치는 신화를 역사적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실행했습니다.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은 만약에 히틀러가 수상이 되어서 권력을 갖다 잡지 못했더라면 어느 한 미치광이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방향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치는 극단적인 길로 가게 됐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나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악합니다. 왜냐하면 나치는 의지의 파괴적인 실행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힌덴부르크가 10년은 더 살아서 나치의 패망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 그는 히틀러를 수상에 앉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내 탓이오, 내 큰 탓이오라고 참회했을까? 저는 이것이 늘 궁금합니다. 플라톤은 시라쿠스로부터 현실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정치적 참여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성찰하면서 노모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스 유토피아는 그 없는 장소를 뜻할 수도 있고 좋은 장소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중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은 동시에 현실에서 감옥도 같이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치가 올림픽을 개최할 때 그들은 유대인 절멸 수용소도 같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자들은 우리는 먼저 감옥부터 방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나 절멸 수용소는 나치 환상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치는 진리하고 구별됩니다. 정치가 진리와 구별되는 거지 정치가 진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최상의 삶부터 최악의 삶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악을 피하고 최상을 선택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에 속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이데올로기를 피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의 문제에 속합니다. 지혜는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판단과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지혜가 싹튑니다. 나치는 능력 있는 집단이었지만 절대로 지혜라는 덕을 소유한 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덕을 통해서 테크네를 극복해 가는 것이 그리스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덕을 통해 테크네를 극복할 수 있듯이 우리는 비판적 이성을 통해 도구적 이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치를 경험하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나치라는 괴물과 싸우는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일이 어떤 비극에 처하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